자, 이제 택지 공영 개발부터 보겠습니다. 17번, 18번이 비슷한 주제죠. 그 중에서 17번을 좀 보겠습니다. 공영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매수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하고요. 직접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1번에 그 택지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영 개발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에 비해 간보의 복잡성을 피할 수가 있죠. 환지 방식은 간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 간보율을 정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뒷부분이 틀렸죠. 사업자의 자금이 많이 소요되죠. 일단 보상금을 줘야 되고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환지 방식은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의 자금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토지 수용 시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 막대한 용지 보상 지출로 인해 통화량 팽창과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자, 이 세종시 이 보상 용지 보상금이 얼마나 풀렸을까요? 몇 조 정도 안 될까? 몇 조? 그죠? 몇 조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5조요? 그 돈이 다 어디에 갔겠습니까? 그 돈이. 주변에 그 돈이 다시 땅 살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서울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올렸을까?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부동산을. 아무튼 그게 돈이 풀리면은 그만큼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변 특히 이제 대토를 많이 사는 대토를 많이 사니까 주변 지역 집가 상승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의 결과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매수하게 되면 당해 지역의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환지 방식, 매수 방식 비교하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인데 19번, 20번을 좀 비슷한 19번을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환지 방식에 비해 매수 방식은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환지 방식이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매수 방식은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 보상을 함으로써 개발지역 내 개발이익을 국가에 기속시킬 수 있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방식에 의하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매수 방식은 전면 수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되죠.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서. 다음에 3번의 매수 방식에 의하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기간을 최대한 방금 했죠. 4번의 환지 방식은 간보의 복잡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며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환지 방식은 간보를 하기 때문에 원래 땅보다는 적게 돌려주죠. 그것을 권리가 축소된다 그래요. 그리고 매수 방식은 아예 소유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력개발 있죠. 자력개발은 권리가 불변이다 그래요. 자력개발은 권리가 불변.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기출문제 21번을 좀 볼까요? 21번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지문을 읽을 때요,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했던 사람이 워포드였던가?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안 만들어요. 이걸 고민하는 거는 거의 초등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하고 이게 짝짓기 이게
이거 이 사람이 맞는가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우리 앞에 총론에서 민법 99조 1항에 의하면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99조 1항이든가 2항이든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틀린 지문 만들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출제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수준이 초딩 수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시겠죠? 이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세계 경제가 한 2, 3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잘 진행되다가 이 미국의 트럼프 같이 미친놈이 대통령으로 돼가지고 무역 전쟁을 한다네 만다네 이 분탕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이걸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개발 사업 하는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갑자기 탄핵 사태가 생기고 이 사업 원래 이 정치하고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원장님은 자기 외갓집이 원래 굉장히 부동산 부자였대요. 근데 몰빵을 한 거예요. 부동산에. 수백억 몰빵을 해가지고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 시해당한 거죠. 그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해당해 버렸으니까 이제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백억 자산이 다 부동산에 가 있는데 대출을 받아 하잖아요. 보통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대출금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대출금 이자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제 분양도 하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안 되니까 그냥 한순간에 전 재산 다 날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 지문은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나요? 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인허가 받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번 틀렸고요. 다음에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구입 앞에 여러 번 나왔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되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22번도 볼까요? 민간 개발 사업이요. 아까 이제 민간 개발 여러 가지 했는데 대체로 기출 문제도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그 뜻을 묻는 수준입니다. 틀린 걸 쳤는데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죠. 공동 사업이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기 관리 능력이 이제 조금은 더 보완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주체가면은. 근데 혼자 하니까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게 키워드죠. 비율에 따라 나누면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 이게 지금 밖에 이제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 방식이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이죠. 맞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뭐고요? 신탁.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 이거는 사업 수탁 방식. 뒤죽박죽으로 돼 있죠. 3번 틀렸어요.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대요.
분양금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 맞고요.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23번은 요리 봐주시고요. 24번을 보겠습니다. 자, 24번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했어요. 기억에 시장성 분석이요. 그 시장성이 있냐 없냐. 이건 개발된 부동산이죠. 그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맞추니까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거. 이건 맞죠? 기억이 옳은 거고요.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을 것이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니은도 옳고요. 2번, 3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는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을 보면 리얼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 이게 바뀌어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소유권 관계, 특히 상린 관계 이거잖아요. 이거는 민법, 사법적인 내용이죠.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 리얼 틀렸으니까 기억님 미음. 미음은 옳은 말이죠. 이건 뭐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25번 LQ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이제 부동산 관리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리는 주로 세 파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세 파트가 부동산 관리 영역. 그래서 자부시 하는 거 있죠.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라 그랬죠. 부동산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여기 이제 에셋이 범위가 훨씬 크죠. 프로퍼티는 이제 부동산, 특히 건물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에요. 거기에 초점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밑에 시설관리는 facility 매니지먼트에서 시설 유지 관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적극적 관리로서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죠.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 여기서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이죠.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맨 밑에 거는 시설 유지 관리죠. 그러니까 요 시설 유지 관리니까 요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 내용 하면은 법경기 하는 거 있죠.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법적 관리는 무슨 권리 분석이나 권리 관계를 조정하거나 권리, 계약, 예약 이런 단어 들어오고요. 경제적 관리는 수익이나 비용 관점에서 보는 거죠. 또는 이제 회계 관리, 수지 관리. 인력 관리가 여기 들어가죠.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거는 법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는 이제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등등. 그다음에 이제 관리 방식에서 자위혼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죠. 이 장점, 단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되니까 이것들 위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12문제인가 3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10문제인가 11문제가 여기서 11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세 문제가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 방법, 그다음에 건물 생애 주기. 제가 이제 두세 문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 문제 한 문제가 다 요것만 묻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가 다 요것만 묻는 게 아니고 지문들이 섞여 있어요. 이 지문, 이 지문, 이 지문들이 섞여 있어서 딱 꼬집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답 지문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두 문제예요.
정답 지문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여기서 정답이 되도록 한 거는 2문제예요. 나머지 11문제는 다 이쪽에서 정답이 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 파트하고 뒤에 나오는 부동산 마케팅 파트가 가장 분량도 좋고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는 이제 출제되면은 주로 이제 쉬운 데서 출제되니까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요거 이제 문제 풀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관리. 다음에 2번 기술적 관리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발생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 및 이에 대한 사전 예방 행위를 말한다. 기술적 관리라는 게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맞죠?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갔다가 위탁관리로 가는 것이어서 과도기에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합리적 경영으로 관리 비용을 저렴화할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 맞죠? 전문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럼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는 주지만 소유주는 본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빌딩을 갖고 있다. 근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잘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차라리 그냥 관리를 수수료 주면서 관리를 맡기고 저는 제 본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회비용까지 따져야죠. 본업을 못하고 해야 되잖아요. 직접 관리하면은. 만약에 제가 할 게 없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죠. 할 게 없다면 뭐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다음에 그 5번 지문은 토지의 측량 및 경계 확정, 옹벽 설치, 토지 도난 방지 대책 등은 모두 토지 기술적 관리에 해당한다.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법적 관리에 해당하죠. 맨 뒷부분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2번 문제는 그 니은은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가 낮으니까 니은은 참고로 보시고요. 기억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니은은 참고로 보세요. 그 밑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다음 중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법적 관리니까 권리라든가 계약, 예약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법적 관리 맞죠? 권리 측면이니까. 그 다음에 불법 점유를 당한 부분은 이를 원상복구토록 한다. 이것도 법적 관리 맞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변동이나 도시기획상의 법적 규제를 조사한다. 이것도 맞고요. 4번에 권리 진정성을 조사한다. 이것도 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5번에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분명히 표시한다. 이거는 이제 아니죠. 5번이 정답이죠.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맞죠? 경계 측량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임대 건물의 손익 분기점을 파악, 그리고 인력 관리, 회계 관리 및 임대차 계약, 예약 등을 말한다. 자, 맨 끝에 임대차 계약, 예약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낸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관리, 수익, 비용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은 여러분이 보시는데 다만 3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3번 지문이 좀 어려운데 보통 여러분들 그 자가관리, 위탁관리 할 때 규모가 큰 경우가 자가관리예요. 규모가 작은 경우 자가관리예요. 규모가 작은 경우죠. 근데 규모가 큰데 자가관리를 생각해 보세요. 규모가 큰데 자가관리를 해요. 이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SK텔레콤에 부동산 관리팀이 있었다고. SK텔레콤에 부동산 관리팀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한 10년 전에 거기 있었는데 부동산 관리팀이 있어요. 부동산 관리팀. 전국적으로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엄청나겠죠. 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새 들어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점이 엄청 많잖아요. 직영 대리점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 규모가 큰 회사가 직접 그걸 관리하려면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은 자 보통 이제 회사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질 텐데 그러면 그런 팀이 3개에서 부장 하나 올라가는 거 하고 4개에서 부장 하나 올라가는 거 하고 어떻습니까? 4개에서 올라가는 게 더 치열하고 이 인사적체도 심하고 좀 참모 체계도 더 많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하려면 이런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방대하게 되는 거죠. 자가 관리하면은. 근데 이거를 외주를 주면 외주를 주면은 그 회사에 부동산 관리 팀이 없어도 되죠. 그러면은 참모 체계가 조금은 더 간소해지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번에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인해서 참모 체제가 방대하고 인사정체가 심하다. 이 말은 규모가 큰 회사가 부동산 관리를 직접 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규모가 큰 회사가. 그럴 때는 이제 외주를 주면은 그러면은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잘리는 거죠. 그 외주를 주니까. 근데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리는 게 아니고요. 그 팀을 따로 분사를 시키는 거죠. 회사를 따로 만들게 하는 거죠. 분사를 시켜서. 회사를 따로 만들게 해서 부동산 관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SK텔레콤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죠? 일감 몰아주기 그런 거잖아요.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그 분사를 시킬 때 누구죠? 창업주나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팀원들은 그쪽에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에 이렇게 간부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회사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 현대건설로 시작해가지고 현대건설 하다 보면 장비를 많이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 사오다 보면은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현대중공업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또 이거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그냥 배를 만들자. 배 만들어서 거기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3번은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은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 중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다. 전문업자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니까 그런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다. 자기가 직접 하면 타성에 빠질 수 있죠. 타성에 빠진다는 게 뭔가요? 어떤 게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타성에 빠진 모습으로 오진 않으셨나요? 늘 새로운가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신 처음에는 한동안은 새로운 뜻을 품고 아주 그냥 열심히 나오다가 눈 뜨면 자동으로 오는 그런 현상, 그런 게 타성해졌는 거죠. 타성해졌는 행동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와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꼭 아침 같은 느낌에 아침 같아서 이게 가방 들고 나가는 거죠. 그게 타성해졌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가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보이는 거죠. 뭔가 이제 느낌이 이제 이상한 거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네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내가 낮잠을 잤구나. 이런 경험 하신 적 없나요?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그러죠? 아무튼 그런 행동들이 타성해지는 거죠.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게 타성해졌는 거죠. 자가관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위탁관리는 그런 것들이 방지되죠. 그 다음에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 틀렸죠?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은 관리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사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6분의 3번하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6분의 3번하고 위탁관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사 또는 전문관리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단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냐 하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단점이고요.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넘어가시면은 이제 8번, 9번 다 이제 관리 방식들이 많은데요. 그 8번, 9번, 10번 전부 다. 그 중에서 9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관리 방식의 문제들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9번의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가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기획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그렇죠. 전문적인 관리가 아니니까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요. 이거는 위탁관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이고, 그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이거는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자, 이거는 자가관리의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여기 이제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가관리. 혼합관리 하면 이제 양쪽의 장점을 다 얘기해도 됩니다. 혼합관리에서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쪽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의 단점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이게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 11번, 12번을 보겠습니다. 11번에 다음은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건물의 생애 주기는 이제 그 순서가 전신, 안, 노, 완 뭐 이렇게 가죠. 전개발 단계. 전개발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개발하기 전이잖아요. 개발하기 전에 뭘 하나요?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개발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죠. 조사. 어떤 거를 지으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설계 같은 것도 이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기 전에 뭘 할까? 뭐 조사를 한다거나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축이 이제 신축한 신축. 신축 단계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전체 건물 생애주기 중에서. 건물 생애주기 중에서 신축 단계는 뭐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짧죠. 가장 긴 기간이 안정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긴 기간이 지금 안정 단계잖아요. 물론 이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제일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그 모습과 신축했을 때의 모습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건물 이제 계획할 때의 모습과 건물이 완공됐을 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일치하지 않고 다른 모습이 될 경우가 많대요. 예전에 그 수험생분 중에 건축업자가 있었는데 한 3, 4년, 4, 5년 전인가요? 근데 이제 그 야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 저하고 가는 방향이 똑같았어요. 학원 마쳐 이렇게 가는 방향이. 그래서 매주 그날은 그분하고 막걸리 마시는 날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건축업자인데 1년 일하고 1년 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쉴 때였죠. 그때가 쉴 때니까 이제 수업 들으러 온 거죠. 근데 매주 이제 저하고 같이 목요일인가 하여튼 그때는 막걸리 마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1차만 합격했어요. 제가 굉장히 죄송하죠.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공부하는데 1차만 합격했으니까 그 이듬해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결국은 안 된 거죠. 결국은 안 됐는데, 근데 그 양반은 없어도 돼. 뭐 건축업 하면 됐지 뭘 공인중개사까지 뭘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술 먹으면서 이런 뭐 건축 얘기를 많이 해요. 건축 얘기 많이 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건축주가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설계 도면에서 보는 거 하고요. 실제로 건물이 올라갈 때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특히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가 생각한 창문의 위치라든가 뭐의 위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수시로 바꾼다. 수시로. 뭐 창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막 그런데요. 공사 기간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자꾸 설계 변경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은 이때가 제일 높죠. 근데 이제 주로 경제적 수입, 그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가 되죠. 가장 긴 기간이고 그리고 이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안정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적 지출 같은 거 있죠. 대수성 같은 거. 이런 자본적 지출 같은 거를 하려면은 안정 단계에서 해야지 노후 단계까지 가서 하면은 돈만 날리고 효과는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신논논이에요.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거는 순서가 바뀌어 있죠. 안정 단계와 신축 단계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 단계에서 신축 빌딩 기능이 사전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고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은 안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축 단계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유지 보존 활동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로서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의 법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다. 말이 안 돼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가장 길죠. 여러분들 건물을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건설을 하면은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 연수가 굉장히 길대요. 이게 시멘트가 이렇게 굳어질 때 처음에는
언제까지는 오히려 강도가 점점 세진대요. 일단 양생을 한 후에 또 세지다가 서서히 이렇게 강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4, 50년 이상, 5, 60년 이상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부실공사만 아니라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제대로 공사를 안 했거나, 철거를 하는 경우에 그게 경제적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철거하는 경우는 있어도 물리적 내용 연수가 다 돼서 철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2번을 보면은 다음은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임대차 활동이란 부동산 관리자나 소유주가 임대 공간을 임차자에게 파는 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건 뭐 별로 문제될 거 없고요. 그다음에 임차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중론해야 된다. 연대성은 유대성을 말하는 거죠.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임차인 선정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것도 봤었는가 하면은 한 10년 됐어요. 한 10년 됐는데 서울에 뚝섬 지역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이 그 분양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 있었어요. 일정 금액 이하로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분양 안 해주겠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분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보통 뭐 비싼 데가 2천 몇백 평당, 그럴 때 거기가 4천만 원 가까이 분양가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그는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입주민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연대성, 유대성이고요. 주거용의 경우입니다. 주거용. 다음에 이제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비율 임대차가 일반적이고요. 그 비율 임대차는 5번에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정박 임차인의 사전 확보 및 임차인 혼합. 이거는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 중요합니다. 4번은 이제 틀렸고요. 비율 임대차가 이제 5번에 연결되는데, 비율 임대차에서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초과 매상에 대해 8%의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경우 당해 월에 1,500만 원의 예상 매상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1,500만 원의 매상 수입이면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8%니까 40만 원을 더 내야 되죠. 그래서 기본 임대료 100에 40대에서 14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 13번은 그 비율 임대차 계산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되겠죠. 넘어서 뭐 기출 문제는 뭐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좀 쉬고 이제 마케팅 들어가겠습니다.